조선 숙종 시절 한양 북촌의 김진사 댁에는 22살 종년 홍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버드립 같은 가느다란 허리와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볼을 가진 홍매는 다른 종들과 달랐습니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겠느냐? 홍매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홍매는 방을 나서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눈썹 아래 촉촉한 눈동자는 남자들의 시선을 붙들어 두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얀 목덜미가 드러날 때마다 사내종들은 고개를 돌렸고 도련님 김연우는 아예 눈길조차 거두지 못했습니다. 홍매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품에 맞아 피를 토하며 죽는 것을 봤고 그날 밤 마당 구석에서 떨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홍매는 글을 배웠고 바느질을 익혔으며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오늘 밤도 홍매는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우 도련님은 친구들과 기방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랑채에 들어선 도련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홍매가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련님, 옷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홍매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우는 몽롱한 눈으로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가느다란 체구를 가진 도련님은 선비 같은 인상이었으나 지금은 술기운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의 도포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도련님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연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홍매는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지고 도련님의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홍매의 손이 도련님의 가슴팍을 지나 허리춤으로 내려갔습니다. 연우가 홍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홍매의 얼굴은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촉촉했고 눈빛은 애절했습니다. 도련님이 홍매를 끌어당겼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연우의 입술이 홍매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홍매는 가벼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계산된 소리였지만 도련님은 알 리 없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홍매의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도련님의 바지가 풀어졌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에 두 사람의 형상을 비췄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을 유에 눕혔습니다. 도련님의 손이 홍매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종년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의 여인이었습니다. 연우는 홍매의 이름을 불렀고 홍매는 도련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우는 잠들었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홍매는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종들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 홍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홍매는 어머니가 죽던 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별은 달랐습니다.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저 양반댁 마님들처럼 살 수 있을 거야. 홍매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련님은 약했고 정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만 더 밤을 보내면 도련님은 홍매 없이 못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첩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들의 방문을 열자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매는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홍매는 도련님의 방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연우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홍매가 들어서자 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숙이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도련님, 청소하겠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매는 빗자루를 들고 방 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치마가 살짝 들렸고 연우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청소를 마친 홍매가 나가려 하자 연우가 불렀습니다. 홍매야. 홍매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연우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겠느냐? 홍매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홍매는 방을 나서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빠져들었구나. 마당에는 다른 종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늙은 종 박씨가 홍매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따위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다시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정신이 말짱했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이성을 이겼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연기했습니다. 신음도 몸짓도 눈빛도 모두 계산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홍매가 떠나려 하자 연우가 홍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홍매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사랑인지 야심인지 홍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는 동안 홍매와 연우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홍매는 종들의 방을 빠져나와 도련님의 사랑채로 향했고, 연우는 촛불을 켜둔 채 홍매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던 만남이었으나 이제는 익숙한 의식처럼 반복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연우는 홍매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홍매가 보자기를 풀자 은비녀가 나왔으며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홍매의 손이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도련님의 마음을 담은 증표였으며 홍매가 그토록 원하던 신분 상승의 첫 번째 징표였습니다. 홍매는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연우는 홍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홍매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으며 그 떨림이 홍매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연우는 홍매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고 홍매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비단 저고리가 도련님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연분홍빛 저고리에는 매화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으며 천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홍매는 저고리를 꼭 껴안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홍매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으나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길게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종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늙은 종 박씨의 시선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박씨는 김진사 댁에서 30년을 산 늙은이였고 집안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홍매가 밤마다 사랑채로 향하는 것을 박씨가 모를 리 없었으며 그의 입이 언제 열릴지 홍매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홍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씨가 다가와 홍매의 옆에 섰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새 밤잠을 설치는구나, 홍매야. 홍매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으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씨는 비웃듯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방에 자주 드나드는 모양인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진사 어른께서 아시면 가만 안 계실 테니 말이야. 홍매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박씨를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박씨의 경고는 분명했으며 언제든 진사 어른께 고자질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매는 평소보다 늦게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으나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기 시작했으며 뒤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연우의 방문을 열자 도련님은 초조한 표정으로 홍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홍매를 끌어안았고 홍매는 도련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씨의 위협과 다른 종들의 시기가 두려웠으나
도련님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의 옷깃을 움켜쥐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우가 홍매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홍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연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홍매야? 누가 너를 괴롭혔느냐?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으며 말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박 씨를 고자질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도련님에게 부담을 주면 마음이 식을 수도 있었습니다. 홍매는 그저 도련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홍매는 불안함을 잊기 위해 도련님에게 매달렸고 연우는 홍매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으며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새벽이 되어 홍매가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할 때 연우가 홍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눈빛도 진지했습니다. 홍매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낀다. 걱정하지 말거라. 연우의 말에 홍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착각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홍매는 도련님의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건너는 홍매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으며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들의 방으로 돌아온 홍매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여종들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홍매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으며 진사 어른의 차가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홍매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 씨는 진사 어른께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문 채 홍매를 지켜볼 뿐이었으며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홍매는 박 씨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매와 연우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홍매는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비단 저고리를 입으며 자신이 이미 도련님의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연우는 홍매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홍매 없는 하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으나 욕망과 사랑은 이성을 이겼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어느 밤 홍매는 도련님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홍매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시선은 곧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홍매는 창문을 닫았고 도련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전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김진사가 관아의 회의를 마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대문이 열렸고 진사의 위험 있는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각진 턱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진사는 50년 넘게 살아오며 세상의 온갖 관계를 다 보아온 사람이었으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도 놓치지 않는 냉철한 가장이었습니다. 진사가 사랑채로 향하던 중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넣는 종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으나 오늘따라 진사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종들은 진사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입을 놀렸으며 그 내용은 도련님과 홍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진사는 곧장 안채로 향했으며 늙은 종 박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으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진사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홍매가 밤마다 도련님의 방으로 드나든다는 것,
도련님이 홍매에게 은비녀와 비단옷을 선물했다는 것, 두 사람이 은밀하게 정을 나눈다는 것까지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진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박 씨의 말을 들었으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 핏줄은 불끈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물러가자 진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으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아들 연우는 약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여색에 빠지기 쉬운 한량이었으나 그래도 김진사 댁의 적자였으며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천한 종년과 정을 통했다는 것은 집안의 채통에 먹칠하는 일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진사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책을 읽고 있었으나 눈은 책장 위를 맴돌 뿐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마음은 이미 밤이 깊어져 홍매가 올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연우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으나 문 앞에 선 것은 홍매가 아니라 아버지 진사였습니다. 연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 더욱 무거웠으며 연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연우 앞에 앉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종년 홍매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채통도 없이 천한 계집과 정을 통하다니 너는 양반의 자식이 맞느냐? 연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위압감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그 계집을 내쫓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그 계집의 얼굴도 보지 말아라. 그 말에 연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홍매를 잃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으며 홍매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홍매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홍매를 첩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홍매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진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천한 종년을 첩으로 드리겠다는 말에 분노가 치솟았으나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진사는 천천히 일어섰고 연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첩으로 드리겠다고? 종년 주제의 양반댁 첩이 되겠다는 것이냐? 내가 미쳤구나, 연우야.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거라. 그 계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너 스스로 이 집을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진사는 방을 나갔고 연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홍매를 포기할 수 없었으나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신음했습니다. 한편 종들의 방에서는 홍매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도련님의 방으로 가야 했으나 묘한 예감이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으나 홍매는 잠이 오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고 박 씨가 들어섰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으며 홍매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내일 아침 홍매가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전했습니다. 홍매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나간 뒤 홍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며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은비녀와 비단옷, 도련님의 따뜻한 품, 양반 부인이 되겠다는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매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비녀를 바라보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나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여종들이 깨어날까 두려웠으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홍매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홍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홍매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종들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으나 홍매를 보는 눈빛은 달랐으며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홍매는 우물가로 향했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초라하고 비참했으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홍매는 물동이를 집어 들려다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렸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연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으며 그 모습은 결연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멀리서 도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우는 아버지가 계신 안채로 들어갔고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을 아버지에게 고했으며 그 내용은 홍매를 첩으로 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보다 홍매를 지키는 것을 택했고 아버지의 노여움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연우를 내려다보았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그 계집을 첩으로 들여라.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일단 홍매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홍매는 마당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 씨가 비웃으며 전해준 말에 따르면 도련님이 홍매를 첩으로 들이기로 했다는 것이었으며 진사 어른도 허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 도련님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홍매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사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계략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홍매는 그저 승리했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했습니다. 은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으나 그 미소는 곧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홍매는 여전히 종들의 방에서 지냈으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도련님의 첩이 된 듯 행동했습니다. 다른 종들의 시샘 어린 눈초리를 받으며 고개를 높이 들고 다녔고 은비녀를 머리에 꽂은 채 도련님의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연우는 홍매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으나 아버지 진사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등 뒤에서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아침 진사는 연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안채의 사랑방에는 진사 혼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장부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가 들어서자 진사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밀어보였으며 연우는 영문을 모른 채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의 재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은자와 곡식, 비단과 장신구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집안의 재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은자 몇 냥과 비단 필 몇 필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연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며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홍매에게 준 은비녀와 비단 저고리, 그것들이 어디서 났는지 아느냐?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은 분명 용돈으로 모은 돈으로 홍매에게 선물을 샀다고 생각했으나 아버지의 말투는 뭔가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장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짚었고 그곳에는 사라진 은자와 비단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홍매가 집안의 재물을 훔쳤다는 것, 장롱에서 은자를 몰래 빼내고 비단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치 도련님이 준 선물인 양 꾸몄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고 그럴 리 없다고 항변하려 했으나 진사는 이미 증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사는 박 씨를 불러들였고 박 씨는 무릎을 꿇은 채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홍매의 방을 살펴보니 숨겨둔 은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홍매가 밤중에 장롱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으나 박 씨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연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손길이었으며 연우는 그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계집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한 것이다.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을 농락했고 이제는 집안의 재물까지 훔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지키려던 여인의 진짜 모습이다. 연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홍매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말과 증거 앞에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진사는 연우를 남겨둔 채 방을 나갔고 곧바로 관가에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종이 주인의 재물을 훔쳤다는 내용이었으며 증거와 증인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고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가의 포졸들이 김진사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홍매는 빨래를 넣는 중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포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포졸들은 홍매의 팔을 잡아 끌었으며 홍매는 무슨 일인지 몰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종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해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홍매는 포졸들에게 끌려 관가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연우를 찾아 소리쳤으나 연우는 사랑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볼 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매의 외침은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진사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가에 끌려간 홍매는 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장은 높은 곳에 앉아 홍매를 내려다보았고 옆에는 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진사의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차갑고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관장이 고발장을 읽어 내려가자 홍매는 고개를 저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관장은 홍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증인으로 나섰고 홍매의 방에서 발견했다는 은자를 내보였습니다. 그 은자는 진사가 미리 심어둔 것이었으나 홍매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장은 형틀을 가져오라고 명했고 포졸들이 홍매를 끌어내렸습니다. 형틀에 묶인 홍매는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회초리가 등과 다리를 후려쳤고 살이 찢어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홍매는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홍매의 의식은 흐릿해졌고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매질이 끝난 뒤 홍매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관장은 홍매에게 판결을 내렸으며 관비로 팔려가거나 기방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홍매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욕망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연우가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홍매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나 방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압감과 집안의 채통 앞에서 연우는 무력했으며 홍매를 지킬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연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홍매의 외침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뒤 홍매는 기방으로 팔려갔습니다. 천한 기방의 새 기생이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양반 부인이 되겠다는 욕망은 산산이 부서졌고 남은 것은 절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홍매는 기방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으나 홍매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